네. 자, 그러면 337쪽 평가 문제 및 회계 정보 분석. 예. 자, 유형 상사의 결산을 마쳤으니까 이제 평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평가 문제나 회계 정보 분석은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많이 해볼 거니까 여기서는 몇 개만 추려서 가겠습니다. 자, 337페이지에서는 거래처 원장 조회 4번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 하는 문제예요. 3월 31일 현재 매출처 주식회사 충주 상사의 108번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를 물어보면요. 그 답을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거래처 원장에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장부에 거래처 원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3월 31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기간에서 앞에 날짜는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앞에 날짜는 1월 1일이 자동으로 입력될 거예요. 뒤에 날짜를 이제 맞춰주는 거죠. 3월 31일로. 예, 3월 엔터 이래서 엔터 치면 항상 말일로 자동으로 입력돼요. 계정 과목은 이제 108번 외상 매출금이니까 108, 예, 108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전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통주 상사를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거래처를 입력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거래처는 전부 다 엔터로 지나가시면 외상 매출금 계정의 1월 31일 현재의 거래처별 잔액이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충주 상사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액이죠. 아마 여러분이 충주 상사의 잔액란은 6,500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에다가 컨트롤 V 하시거나 그냥 이거 보시고 6500000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죠. 여러분 제 거하고 데이터가 맞습니까? 네. 자, 그 밑에 하나 더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 보시게 되면 6월 30일 현재 251번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얼마냐? 거래처 코드는 5자리 코드하고, 그 다음에 금액하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 원장의 뒤에 날짜를 6월 30일로 고치고, 6월 30일, 그리고 251번으로 코드를 고치고, 계정 과목을 외상매입금, 거래처에서는 또 엔터로 쭉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요만큼 있고 잔액이 이렇게 각 거래처별로 보일 텐데요.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가장 큰 금액을 이제 1억 9,400이 제일 커요. 거래처 코드는 이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거래처 코드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답안에다 해주면 돼요. 근데 손으로 입력할 때 여러분이 자칫하면은 앞에 00은 생략하고 566으로 답안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이 채점할 때 틀린 걸로 채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코드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거든요. 문자는 앞에 공도 다 포함해 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거래처 코드나 또는 계정 과목 코드 이런 것을 이제 답안에서 물어봤을 때는 그 코드에 있는 숫자를 하나도 생략하지 말고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회사 드림의 거래처 코드는 00566이라고 입력해야 맞다. 예. 그리고
금액은 이제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194000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또 하나 해보죠. 네, 평가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평가 문제의 10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해서 6월 중에 만기가 되는 지급보험 거래처는 어디냐?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조회해가지고 답안을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면 되죠. 자,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장부가 어디 있는 것이냐? 자금관리 박스에 있거든요. 여기 자금관리 박스 여기. 예, 지급어음 현황 들어가셔가지고 6월 중이라고 했고 만기니까 여기 보시면 만기별이라고 있어요. 만기일별. 네, 거기에 만기 날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2025 6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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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엔터 엔터. 네. 같은 6월 1일부터 6월 31일로 기간 넣어주면 됩니다. 2025년. 그 다음에 엔터를 또 밑에서는 계속 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만기일이 6월 30일인 게 딱 한 장 있네요. 만약에 3장 있었다 그러면 여기 3장 보일 거고요. 그때는 여기 합계금액, 미결제 합계금액이 답이 되겠죠. 아니 이건 거래처를 물어봤군요. 거래처를 물어봤으니까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어봤겠네요. 네, 답은 그림. 그림. 네, 그래서 마우스로 1번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1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답안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9쪽에서 7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뒤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저기 문제 한번 해보죠. 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3번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합계전액사항표나 재무상태표 중에서 2개 중에 아무거나 조회해도 된다는 거죠. 저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6월 30일 매입 채무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가야 되죠. 예.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재무상태표 아까 작성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저처럼 닫아줬으면 12월로 다시 작성을 하신다. 네. 아니. 재무상태표를 12월이 아니라 6월로 작성해야죠. 네, 12월이 아니고 6월로 물어봤으니까 6월 30일은 6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입 채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채 매입 채무가 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더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겠죠. 매입 채무, 매출 채권, 현금성 자산 이러한 통합 계정은 과목별에서는 볼 수가 없고 제출용으로 보면 더할 필요 없이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제출용 눌러서 빨리 여기 매입 채무를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과목별에서는 2개를 더했어야 돼요. 그러나 제출용을 누르면 한꺼번에 여기 더해져요. 매입 채무라고 44109500을 여러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340페이지에서 4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예요. 4번 문제가.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인데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전기, 예, 전기인지 단기인지 잘 체크하세요. 시험은 이런 문제는
주로 전기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결산할 때 여러분 오류가 났다 하더라도 전기 거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그거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은 답이 나와요. 전기의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할 것. 그래서 계산 공식을 이렇게 실제로 알려줘요.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자, 손계산기를 써도 되고 이 더전에서 제공하는 그 계산기 프로그램을 써도 됩니다. 자, 우린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2월로 작성하겠습니다. 뭐 전기 거니까 12월로 작성해도 전기는 1년치 기간이 5월로 작성해도 전기는 1년치입니다. 사실은 여기 월은 뭐 꼭 12월이 아니어도 우리가 전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전기의 데이터를 보시고 영업이익을 찾아가 보세요. 영업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여기에 있죠. 자, 영업이익을 계산기에다 입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입력됐죠? 네. 자, 두 번째 줄에 여기 부호를 나누기로 바꿔줘요. 나누기로. 그런 다음에 매출액으로 갑니다. 매출액은 저 위에 있는 것이죠. 요거죠. 750,000. 이걸 클릭하고 여기 계산기에서 현재 금액 추가 단추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부호를 곱하기로 바꿔줘요. 곱하기로. 그 다음에 100을 넣어줘요.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 표기 방법은 반올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반올림을 버림으로 바꿔줄까요? 여기 표기 방법을 소수 이하 버려라 하는 거니까 버림으로 바꿔주면 여기 결과값이 여기 노란 셀에 나와 있습니다. 14%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답을 입력할 때는 그냥 14만 입력하면 돼요. 14. 퍼센트는 입력을 안 해요. 왜냐? 여러분 답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해놓고 퍼센트는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답은 이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예. 답안에 퍼센트다, 원이다 이런 단위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하면은 왜냐하면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14% 여기 뒤에 퍼센트가 있는데 안에다 또 퍼센트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오답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안 입력 시 유의사항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절대 단위는 넣지 말아라. 예. 그래서 여러분은 답안에다가 14만 입력하는 거예요. 14%를 그냥 14. 만약에 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숫자 100000 이것만 입력해야지 100만 원까지 넣으면은 그게 오답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채점하면 그걸 오답으로 안 하죠. 이거 100만 원을 이렇게 썼구나 하고 맞는 걸로 하는데 예, 프로그램 AI가 뭐예요?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은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100만 원하고 100만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341쪽에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조회의 5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5번이 무슨 문제냐? 일기 확정. 네, 일기 거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게 없어요. 일기 거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게 없고 이건 백데이터니까 수업에 빠지신 분도 요 답은 아마 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번 안에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네, 이거는 저 앞에서 뭐를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이거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보십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요. 일기 확정입니다.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해야죠. 네,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관련된 조회는 기간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간을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1기 애정 1월부터 3월, 1기 확정 4월부터 6월, 2기 애정 7월부터 9월,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저장된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네, 확인 불러오시면 마감 쳐놨죠? 예,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백데이터로 출판사에서 다 출제자가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답만 잘 찾으시면 이 문제 그냥 맞추는 거예요. 11번 여기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 공급가액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요 70만 원을 입력해도 되고 나는 복사하겠다 그러면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이 평가 문제는요. 여러분이 장부 관련된 무슨 서식 이런 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부들 이런 걸 정확하게 조회할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니까 장부가 어디 있는지 헤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면은 그만큼 장부가 어디 있는지 금방 눌러서 찾죠. 그래서 반복 연습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2장 제2장 최신 기출문제를 70회 문제, 69회 문제에서부터 78회 문제까지. 네. 부차시인가요? 네. 부차시 문제를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9회부터 78회 문제는 지난 2024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죠. 그래서 1년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최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1년 전과 그 다음에 1년 후인 지금 2025년도에 출제 기준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의 문제하고 출제 스타일이 비슷할 것이다.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론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채워 나가시는 거고요. 했던 거를 또 반복, 또 실무 수행에서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9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최신 기출 문제 제 69회에 실무 이론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도 이론 문제가 앞부분에 나와요. 이론 문제. 그래서 이론이 10문제인데 한 문제 배점이 3점입니다. 굉장히 배점이 커요. 한 문제당 3점씩. 10개 해서 우리가 이론을 30%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100점 만점에 이론이 30%. 이 이론 문제 10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시험 볼 때는 읽어보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랬어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기업은 비상장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 우리 상장법인들은 국제회계 기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우리 회계 지금 전산회계나 AT 자격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세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FAT 1급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출제가 되죠.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이거 안 읽어보셔도 이 내용 그대로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작성에서 여러분이 재무제표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5가지인데 우리는 작성해 본 게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해 봤죠.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네. 우리가 아까 결산할 때 말이죠.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평가는 우리가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 실무자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때 우리 기업이 계속 존속 가능한가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외부 감사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외부 사람이 왜 책임을 지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다. 틀렸다. 짝대기를 어떻게 긋지 이걸?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응? 내부 감사? 경영진. 네,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네, 책임은 항상 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그 회계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이런 거 발생. 최종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 거예요. 경영진에게. 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횡령을 했다. 근데 횡령을 경영진이 한 게 아니고 회계 담당자가 횡령을 했어요. 그 책임은 회계 담당자. 그건 이제 사법적으로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를 그건 따져야 되겠지만 재무제표 작성 이거는 따지고 말 게 없어요. 재무제표 작성을 거짓말로 했어. 거짓말로 작성했다. 그거는 결제를 누가 했어요? 경영진이 한 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책임을 짓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회계팀장에게 있다. 이런 보기가 나와도 그건 잘못됐고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외부 감사가 있다. 아니면 내부 감사가 있다. 다 틀린 겁니다. 경영진에게 있다. 그다음에 3, 4번 맞는 거니까 읽어볼까요?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죠. 예, 공정하게 표시해야죠. 누구에게 이롭도록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번 맞습니다. 4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어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했으니까. 자, 다음은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냐?
네, 여러분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뭐죠? 받으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에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음을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자, 설명을 한번 보면은 주식회사 한국은 상품 1000개를 개당 6,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대금으로 그러면 판매 대금은 600만 원이죠. 600만 원. 현금 50만 원과 어음 300만 원. 어음 요거 매출 채권이죠. 수령하고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2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 요거 매출 채권이죠. 자, 6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50만 원 현금. 그러면 550이네요. 그죠? 예. 550이 매출 채권이죠. 50만 원 현금 받고 나머지는 이제 어음하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손익계산서 자료가 아니고 자산 부채를 알려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결산할 때 아까 결산할 때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갔어요? 기말 자본으로 갔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두 데이터를 가지면 기초 자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데이터를 가지면 기말 자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 아시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러니까 기초자산과 기초부채를 알려줬기 때문에 저 차이가 기초자본이에요. 그래서 기초자본은 400만 원. 기말자본, 기말자산과 기말부채를 알려줬죠. 그러면 저 차이가 기말자본이에요. 기말자본은 600만 원. 그렇군요. 네, 3으로 고치겠습니다. 300만 원, 600만 원. 기말자본 600만 원. 자, 그런데 우리가 기중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게 영업행위 말고는 전혀 없었다면은 당기순이익 300만 원이다 딱 말할 수가 있어요. 1월부터 11월 사이에 영업활동한 거 외에 자본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한 건도 없었다 하면은 요 300만 원이 바로 당기순이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료가 뭐냐면 추가 출자, 단기에 추가 출자를 했다 이거예요. 출자가 뭐예요? 예, 자본금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자본금이 늘어났다. 자, 주식회사 우리가 법인이면은 출자했으면 뭐예요? 유상증자 했다는 얘기죠.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개인 기업은 그냥 그 주인이 자본금을 돈을 내놨다는 거고 출자를 했다는 얘기고 이제 법인으로 말하면 유상증자했다 이겁니다. 유상증자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계가 뭐였냐면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 대변에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다 이 말이에요. 2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00 중에서 이 증가분이 지금 300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200은 주식을 발행해서 출자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만 뭐예요? 당기순이익인 거예요. 영업을 통해서 기말자본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자, 300만 원이 기말자본, 자본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한 것이 지금 300이에요.
자, 300만 원 중에서 여기 단기에 추가로 출자 자본금이 있다는 거예요. 2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거래에서 증가한 거예요. 자본거래로 인해서. 자본거래 외의 것은 이제 영업으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아시겠죠? 음. 자, 이 3번 문제야말로 우리가 회계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게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은 회계의 순환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 일반 전표도 입력해 봤고 매입 매수 전표도 쭉 입력을 해 보면서 그런 것들이 기중에 계속 발생한 회계상의 거래들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기말에 결산했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유형상사 결산했죠. 거기에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대체되는 분계 분명히 여러분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자본이 그때 확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가면서 이제 기말 자본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확정이 600만 원으로 됐다 이거예요. 근데 기초 자본이 300이었어요. 근데 그 당기순이익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요 300이 다 이익이에요. 이게 다 당기분 이익인데 그거 말고 흑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뭐 200만 원은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요 300이 다 이익이 아니고 그중에 200은 자본 거래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한 거고 나머지 100만 원만 영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여기서 물어본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3번은 사실은 수준이 약간 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외워서도 이 문제 풀 수는 있어요. 예. 왜?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플러스 자본거래의 증가분이다. 이런 공식을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그냥 하셔도 되는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다 앞에서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2개 회사를 결산까지 다 해봤습니다. 3일 패션 회사 입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 2월 입력까지 해서 쫙그 전표 입력하고 결산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유형상사도 그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쭉 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동 결산해보고 자동 결산해보고 또 손익 대체분계해서 전표 분석해보고 이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걸 왜 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바로 이론에서 이런 문제를 척척 맞춰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의 답안을 찾기가 힘들어요.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가와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가로넣기 문제죠. 건물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영업에서 판매할 것은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여러분, 영업을 통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그다음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유형자산이죠. 그거는. 우리가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은 그걸 영업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장기간 영업하는 데 쓰려고 샀다. 그러면 그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영업소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그걸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강원도 춘천에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 시세 차익. 그러면 그건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달라져요. 투자 부동산. 근데 춘천에 영업소를 하나 차리기 위해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 그거는 장기간 영업 활동에 쓰기 위해서 매입한 거예요. 그거는 개정 과목이 달라요. 건물,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건물을 샀는데 목적에 따라서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 어? 그렇죠. 아, 이거 투자 자산은 여기 안 나왔네요. 자,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이라는 것은 이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매매업. 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재고 자산, 재고 자산. 업종이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래서 재고 자산.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 유형자산. 답은 4번이죠. 근데 건물이 투자자산일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런 예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는 재고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 4번 문제는 바로 개정 과목의 분류를 잘하는지 체크하는 문제죠. 예. 건물을 매입했는데 목적이 이렇다 하면 무엇으로 분류할 거냐 이거예요. 목적이 이렇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월 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장부가 이렇게 있고요. 매출은 9만 원을 매출했습니다. 매출액이 9만 원이래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자, 매출액은 알려줬으니까 원가만 이 장부를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랬어요. 선입선출법. 그러면 원가를 선입선출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2월달 장부를 딱 보여줬어요. 자, 2월 1일 날 2월 된 게 200개가 있고요. 2월 15일 날 300개를 매입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팔았어요? 300개를 매출한 겁니다. 이거의 원가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데요. 이 300개의 원가를 선입선출로 계산할 줄 알면 돼요. 자, 먼저 요 200개. 200개가 원가죠. 판매했죠. 자, 2만 원이 일단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있는 15일 날 거, 이거 중에서는 100개만 원가가 되죠. 100개만. 예, 총 300개를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러면 100개가 얼마짜리예요? 200원짜리죠. 그러면 2만 원이죠. 여기서 2만 원이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4만 원이에요. 자, 어떻게 4만 원인지 계산되셨을까요? 1일 날 거 200개, 15일 날 거 100개. 그래서 1일 날 거 200개는 단가가 만 원짜리니까 2만 원, 15일 날 거 100개는 단가가 200원짜리니까 2만 원, 두 개를 더하면 4만 원. 자, 9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것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5만 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해 내는 것이죠. 답은 4번.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부를 보여주면서 문제를 낼 때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꼭 알려줍니다. 선입선출이다, 총평균법이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총평균법으로 매출 총이익을 문제를 냈다. 2월달 매출 총이익을 총평균법으로 문제를 냈을 때 계산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균법으로 문제를 내면 먼저 금액을 다 더합니다. 이 2월 1일 거하고 2월 15일 거. 그 다음에 수량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금액의 합계는 8만 원이요. 수량이 500개예요. 이걸 나누면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네, 총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평균 단가를 계산하세요.
기초와 당월에 매입한 것을 금액을 전부 더하시고 수량을 다 더해서 평균 단가를 구해봅니다. 얼마 나온가요?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하시면 계산기 한번 써보세요. 응? 계산이 안 되려네? 예. 8만 원 나누기 500개 160은 나오죠? 네? 왜 계산을 안 하셨어요? 네. 자, 160원이 뭐예요? 평균 단가. 자, 평균법으로 나오면 무조건 장부를 보시고 금액 더하고 수량 더해서 나누세요. 그러면 그게 평균 단가예요. 자, 거기다가 매출을 몇 개 했느냐? 300개 했다. 160원 곱하기 300개 하면은 그게 매출 원가예요. 이게 매출 원가예요. 그럼 얼마예요? 36 48,000원인가요? 예, 48,000원이 바로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아까는 매출 원가가 4만 원이었죠. 그래서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8,000원이 더 총평균으로 하니까 원가가 더 높아졌어요. 8,000원. 그래서 이익이 줄어듭니다. 예. 48,000원 빼면은 42,000원인가요? 예, 42,000원이 여기서는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42,000원이. 자, 선입선출은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적게 나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죠? 예. 아까 총평균법으로 하니까 매출 총이익이 42,000원 났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선입선출로 하니까 5만 원의 매출 총이익이 나왔죠? 예.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더 많이 나는 방식이에요. 이익이. 어떤 전제에서요? 가격이 가격이 날마다 오르는 전제하에서. 자, 보세요. 1일 날 전월에서 넘어온 것은 그 재고가 1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15일 만에 무려 200원으로 2배가 올랐어요, 가격이. 예, 그리고 2월 말에는 뭐 230원 이렇게 계속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추세. 예, 인플레이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입선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갑자기 바꿨다 그러면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 이익이 안 나니까 이건 회계 처리 방식으로 이익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나? 이렇게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의심을 안 받는 방식은 뭐예요? 총평균법. 예. 평균으로 하면 그냥 무난한 거예요. 무난한 거죠. 후입선출은 또 의심을 받아요. 후입선출로 하면 가격이 이렇게 계속 그 인플레이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익이 과소하게 나와요. 선입선출에 반대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의심을 받아요? 이 회사가 세금을 조금 내려고 이익을 일부러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받습니다. 그것이 회계의 변경이 정당한 경우는 의심을 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중급 회계에 가면 우리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설명할 사유가 없어요. 근데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꿨으면은 예, 그거는 예, 부당한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되죠. 부당한 회계 처리. 그래서 외부 감사에서 그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외부 감사를 안 받는 법인들, 작은 우리 상장 기업이 아니면 우리가 외부 회계 감사를 안 받아도 되죠. 예. 왜냐면
뭐 이렇게 공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를 않거든. 네. 그래서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러나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그걸 다 어디에 내는 거예요? 은행, 금융기관, 예, 이런 데 돈을 빌릴 때 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잖아. 그러니까 예, 은행에 저축한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예,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이 만약에 잘못 대출되어 가지고 어, 그 기업이 만약에 파산을 했다. 그래서 은행이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은행도 만약에 파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누구 돈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시민들 돈이 다 없어져 가지고 통장이 돈을 못 찾게 되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회계 처리는 기업이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가 회계 처리,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하는 기업들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누구의 편에 들어서서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쉬는 시간 됐으니까 우리 쉬었다가 이제 6번부터 또 설명드릴게요.